2021년 신축년을 맞아 희망찬 포부와 굳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서해의 길을 걸어봅니다. 서해를 품은 당진과 서산, 홍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과 민족의 기백을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시대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잘 지켜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인문학을 따라 걷는 서해의 길. 그 첫걸음은 충청남도 당진에서 시작해 봅니다. 충청남도 당진은 바다와 호수와 또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특히 이곳은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인문학의 고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문 작가님이 직접 당진으로 내려오셔서 상록수라고 하는 작품을 썼기 때문입니다. 당진은 시문 작가가 나고 자란 곳이자 그의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상록수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농민의식을 계몽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고자 했던 농촌 계몽운동을 다룬 소설입니다. 한글 교육이 억압되고 민족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일부 지식인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를 앞세워 농촌 계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상록수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박동혁과 최영신이 바로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동지이자 연인입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한곡리 마을은 당진의 한진리와 부곡리를 합쳐서 만든 가상의 공간입니다. 상록수에서의 한진포구는 어떤 곳입니까? 소설 내용에서 보면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게 주인공 박동혁과 최영신이 처음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장면으로서 상록수 작품 중에서는 제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죠. 박동혁과 최영신은 농촌 문맹 퇴치를 위해 교육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동혁은 영신이 한곡리를 방문할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반갑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갑갑한 마음이 드는 동혁인데요. 며칠 뒤 영신은 정말 한곡리를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서로를 알아보는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대화의 시작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 편지에 꼭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셨죠? 그거 지금 해주세요. 저희 사이는 하룻밤쯤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으니까요. 내일 기어코 떠나신다면서요. 다시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꼭 말씀해주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 보통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인을 정해주신 남자가 있었어요. 아, 약혼자가 있으셨구나. 어려서부터 만나서 딱 만나면 반갑긴 해요. 그렇지만
동혁 씨를 만나기 전까지도 그럼 제 태도에 따라서 좌우간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네. 이 바닷가엔 왜 해당화가 없을까요? 해당화는 이 가슴 속에서 새빨갛게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한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소설 상록수는 농촌에서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분화로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인공들의 활약을 현실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 안에서 그 박동혁과 최영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제 1930년대에 아주 분화로드 운동을 비롯해서 그런 운동들 속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그렇죠. 관념적 성격의 농촌운동에서는 좀 벗어나자.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 색채에 기반한 운동에서는 좀 벗어나자라는 의미가 다분히 좀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농촌 현실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촌 계몽 운동을 하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문화적 계몽, 한글 강습 운동 같은 문명 퇴치 운동 같은 문화적 차원의 계몽 운동도 있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농촌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차원의 농촌 활동도 모색해보자. 농촌의 문맹 퇴치를 위해 애쓰던 영신은 그만 몹쓸 병을 얻고 맙니다. 그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듯 동혁이 보낸 편지를 꺼내보는데요. 동혁 씨, 난 먼저 가요. 항공리하고 합병도 못 해보고. 그렇지만 난 행복해요. 등 뒤가 든든해요. 깨끗한 당신의 사랑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고 끝까지 꿋꿋하게 싸우며 나가실 걸 믿으니까요. 동혁 씨, 조금도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같으신 남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남에게 눈물을 보여선 못 씁니다. 날 학원집이 베는 데다 묻어주세요. 동혁이 영신을 찾았을 때는 영신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동혁은 상록수를 보며 영신의 목까지 농촌 계몽 운동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기나긴 겨울에 눈바람을 맞고도 너희는 싱싱하구나. 이렇게 씨 푸르구나. 내 당신이 못다한 걸 두 목까지 이루겠소. 상록수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농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1929년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거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 일본과 한국의 농촌 공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국가 위기, 일본 그 식민지 치하였지만 공동체 위기에 직면했던 거죠. 거의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화로드 운동 같은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을 계몽하고 농촌을 다시 일으키자
라는 어떤 열망들이 아주 끌어오르던 시기였죠. 소설 상록수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농촌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문 선생은 상록수를 통해 일제에 짓밟힌 당대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며 국민들 모두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문 선생이 손에 쥔 한 자루의 붓은 일제와 싸우기 위한 그만의 쟁기였고 연장이었는데요. 그의 이런 생각은 자신이 지은 집인 필경사의 당호가 됐습니다. 필경사니까 네, 네, 그 붓으로 맞아요. 농사를 짓는 집이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작업을 열심히 창작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았네요. 아주 말 그대로 뭐 붓으로 그 밭을 경작한다는 의미니까 그 정말 그 작업실의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지필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이름 같아요. 네. 그 이후로 뭐 이게 34년에 필경사가 세워지는데 그 뒤로 2년 동안 집중적인 작품 활동이 이 필경사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표작인 상록수도 여기서 집필이 되니까 필경사의 의미는 정말 남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문 선생은 필경이라는 시를 통해 일제에 저항했고 민족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붓끝은 날마다 흰 종이 위를 갈며 나간다. 한 자루의 붓, 그것은 우리의 쟁기요 유일한 연장이다. 파랗고 빨간 잉크는 동맥과 정맥의 피. 최후의 일적까지 종이 위에 그 피를 뿌릴 뿐이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염원한 시문 선생의 심경은 그의 대표시 그날이 오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네, 이 시는 만일에 이제 해방이 된다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고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시문 작가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심재영 고택은 시문 선생의 맏조카인 심재영 씨가 1931년에 지은 집인데요. 시문 선생은 필경사를 짓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이 오면의 원고도 이곳에서 정리를 했다는데요. 심재영 씨의 아들인 심천보 씨도 시문 작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재영 선생님 통해서 그 시문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시문 선생은 그때 명문가의 후손으로 인물도 출중하고 18살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성품도 맑고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 뭐 주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으로 그래서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문 선생이 당진 생활을 시작할 무렵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영원의 미소, 직녀성 등을 집필했습니다. 심재영 고택은 시문 초기 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문 선생의 문학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데요. 그의 시 오 조선의 남아여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 소식을 알려오자 진심으로 감격스러워하며 쓴 작품입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당함, 역사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 푸른 절개. 상록수와 같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아직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넓은 평야에서 재배되는 당진 딸기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 덕분에 단단한 과실과 상큼한 맛을 자랑합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네, 올해 딸기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육묘 기간에 오랜 장마가 지속되면서 많이 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작황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에 힘쓰는 청년 농업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단단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당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산을 이룬 곳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솔매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부터 4대에 걸쳐 순교자가 살았던 곳인데요. 천주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믿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철학적인 또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천주교를 학문으로 서학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이 어려웠고 핍박받았었고 또 새로운 가치와 또 새로운 지식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열망과 갈증들이 이렇게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해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념인물이 되셨는데요. 그 이유나 배경이 뭔가요? 또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 편지를 보면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홍역으로 또 천연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홍역과 천연두에 대한 치료법을 스승 신부님들께 여쭤봅니다. 누가 뭐래도 이 평등과 서로에 대한 사랑, 인류애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가치와 사상들이 다시 한번 현대에도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한번 찾고자 유네스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같이 기념하고자 이렇게 기념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생가지는 천주교 관련 유적으로는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9호로 지정됐습니다. 솔매성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리성지. 신리성지는 조선에서 가장 큰 천주교 교우마을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비밀 입국처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카타콤바, 로마의 비밀교회라는 별칭이 붙은 곳이기도 합니다. 당진의 옛 시간을 더듬어가는 길, 면천읍에 닿았는데요. 이곳은 조선 후기까지 내포 지방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구의 침입에 대비했던 흔적도 남아 있는데요. 과거 내포 지역, 특히 당진 지역의 중심지로서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서 있었던 그런 오랜 역사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읍성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읍성이 좀 이렇게 급격히 훼손이 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비교적 이런 읍성의 형태나 원형이 남아 있었다 보니까 도지적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요. 오늘날 여기를 이제 면천 역사문화 도시로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문학을 따라 걷는 서해의 길. 당진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산입니다. 서산에 있는 가야산은 백제시대의 문화유적을 많이 간직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산 아래 우뚝 솟은 우람한 바위벼랑. 이곳에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의 열의 삼존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풀에 묻혀있던 삼존상은 1958년에 발견돼 1962년에 국보 제84호로 지정됐는데요. 얼굴 가득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사찰의 이제 불상들을 쭉 보면 좀 존엄하고 좀 거대하고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부처님은 친근하고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그 인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또 울고 또 웃고 뭐 이러면서 뭔가 삶의 새로운 기운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세 분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간월도에 있는 간월암은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입니다.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간월암이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이곳은 밀물, 썰물 때에 따라 섬이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는 조금은 특별한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관음전에 있는 불화는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 무사 귀환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따라 걷는 서해의 길.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홍성입니다. 홍성은 바다가 주는 특산물이 고장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을 관통하고 있는 게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오서산이라고 높은 산이 솟아있고요. 서쪽으로는 가늘호와 천수만의 서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서해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들이 이 홍성군의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바로 광천 토굴 새우젓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새우젓은 문인들의 글감 소재로도 등장합니다. 새우젓의 새우 두 눈알 까맣게 맑아 하얀 몸통에 발간 꼬리 옛 어느 하루 맑게 도단하게 하네. 달밤이면 흰 새우 금은밤이면 붉은 새우. 광천 새우젓 시장 역사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서해안 이쪽 오도에서 그 상선이라든가 새우젓배가 들어오면서 그 부두에 새우젓을 갖다 이제 옛날에 새우젓독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천일염을 해갖고 옛날 전통방식 대로 절임을 해서 이제 숙성을 시켰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거지 가지고 이제 냄새라는 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토굴에 숙성되는
구수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새우젓독에 절임을 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토굴에 숙성을 해보니까 맛이 좋고 또 상품 가치가 좋으니까 굴을 구차하기 시작해갖고 거의 우리 광천읍에 토굴이 한 4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토굴은 연중 온도가 14도에서 16도 사이로 일정하며 습도는 8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우젓을 숙성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요. 이 굴에서 언제부터 이 젓갈을 이렇게 보관하고 숙성시키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광산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광산이 여름에 막 그렇게 시원하고 이제 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을 지게에다 지고 광산에 갖다 놓다가 가을에 꺼내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맛이 더 좋고 이 토굴에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이 젓갈을 해서 이제 김장을 하고 하면 그냥 일반 저기에서 한 거보다 깊고 시원한 그런 이제 또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맛이 차이가 있어요. 홍성은 항일 투쟁의 일생을 바친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었고 출가 수행자였던 만해 한용운. 소탈한 모습에 그의 생가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전법 대륜이라는 편액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흙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의 일생을 한눈에 보는 것만 같습니다. 홍성에 뿌리를 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이 홍성에서 보냈던 그런 어떤 시절들이 시나 소설이나 이 문학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지대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는 위인 열사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용운 스님의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1운동 재판정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일반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피고는 금일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하겠나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은 그렇다. 내 몸이 없어지더라도 영세토록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한용운 스님의 철학은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해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불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상당수가 변절했지만 만해 스님은 끝까지 절의를 지켰습니다. 조국에 대한 스님의 사랑은 수많은 문학 작품과 신문 기사 그리고 감상문 등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홍성은 항일 의병의 성지이기도 했는데요.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섰던 백야 김좌진 장군도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좌진 생가지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76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안채와 사랑채 등이 복원돼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가장 큰 업적인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이 일본군과 대결한 가장 큰 규모의 싸움이었고 독립군이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는데요. 김좌진 장군은 그 청산리 대첩으로 굉장히 큰 이제 공을 세우셨고요. 네. 근데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의 어떤 활약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봉오정 전투의 영향으로서 이제 일본이 그 청산리나 만주에 있는 조선의 독립군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령선인 토론 작전, 토벌 작전이라는 작전을 세워가지고 독립군들을 이제 괴멸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세울 때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게 된 전투가 이제 청산리 대첩이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올해가 청산리 대첩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지만 김좌진 장군과 뭐 홍범도 이렇게 몇 개의 부대가 같이 연합부대가 형성이 돼서 청산리 대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독립군의 전투 능력이 뛰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농민들이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내고 독립군의 식량과 옷을 마련해 주면서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배포된 독립신문에 따르면 청산리 대첩은 매우 치열했을 뿐 아니라 일본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하면은 김좌진 장군과 대한군정서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전투 과정을 보면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외에도 다른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투를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이제 각계 전투를 해서 각계 전투 방식으로 싸우던 독립군들이 이제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 대한독립군단으로 대한독립군단이 구성될 수 있게끔 그 계기가 된 게 청산리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시 단장지통은 나라의 독립을 염원했던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둥그런 산줄기가 에워싼 낮은 언덕에 이응로 화백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닥에, 벽에, 그리고 나무에 그림을 그리며 자란 이응로 화백. 그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고 장르와 소재를 넘나드는 실험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며 한국 미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색채가 있고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구도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응로 화백을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화가로 기억되게 하는 힘인데요. 그가 남긴 군상 시리즈는 평생에 걸친 그의 예술관과 시대의식이 응집돼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 미술에 대한 갖춰야 될 덕목으로 기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거나 창조하는데 예술 세계를 펼치셨고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선님께서는 한국화의 기본인 이 수묵에 대한 정신은 항상 지켰다 합니다. 민족의 기백이 느껴지는 작품을 남긴 이응로 화백.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충절이 서해를 감싸고 있습니다.
홍성, 서산, 당진 등을 쭉 이렇게 길 따라 걸었습니다. 그 속에서 선조들의 100년 전의 열정을 여러분도 가슴에 품고 새해의 큰 뜻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서정적이고 온화한 풍경의 서해.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푸근하고 넉넉하게 만듭니다. 서해 인문학의 출발지인 당진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상록수의 기계를 품었습니다. 서산은 자비로운 백제의 미소를 간직한 땅이며 홍성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과 의리의 고장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쉼없이 내달렸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2021년 새해 새로운 의지를 다짐해 봅니다.